정말 오랜만에 한국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3권이나 읽었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최근작이죠. 완전한 행복과 그리고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렇게 3권입니다. 먼저 완전한 행복부터 한번 보면, 이 소설은 장르 소설이죠. 이 소설은 얼마 전에 세상을 그야말로 정말 깜짝 놀라게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소설은 내용은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이번 소설은 정유정 작가 스스로가 말했듯이 처음 해본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인공인 이 인물이 대상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주인공 자신이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과 관계된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이 주인공인 신유나라는 이 인물이 말해지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한 여자에 대해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손에 한 번 쥐면 좀 채 그만두기 어려운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차은호라는 2번째 남편이 되죠. 신유나의 2번째 남편이 되고, 실제 사건에서는 자다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게 된 그런 혐의를 받았던 그런 남편인데요. 이 차은호가 신유나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에서 눈 덮인 겨울에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신유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솜씨가 정말 끝내줍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차은호가 신유나에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의 숙련도라고 할까요? 그런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저는 회상을 다루는, 즉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것이 잘 쓰면 인물이라든지 또 사건, 상황을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반면, 평이하거나 또 너무 자주 빈번하게 나오면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감정을 계속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유정 작가의 이번 소설의 경우 특히 이 플래시백이 잦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상을 통해서 각 인물들이 문제의 인물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게 하는 건데요. 그게 몇 사람의, 그리고 또 몇 가지 사건을 다루는데 이 자꾸 회상이 걸리다 보니까 덜컥덜컥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분이 몇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유나라는 대상이 되는 이 인물에게 이해하기 힘든 잔혹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이 인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인물에게도 사연을 부여하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각 인물들이 신유나와 얽힌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줄줄이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야기가 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게는 하는데요. 이런 장르의 소설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또 회상은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걸 작가들은 생각하겠거니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예전에 소설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이 작가, 이 작품은 정말 회상을 잘 다뤘다, 이런 소설이나 영화를 꼽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소설은 장르 소설의 엔딩답게 영화적 느낌이 다분하기도 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스트적인 인물이 선사하는 공포,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인물의 안타까움,
온갖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며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SF 소설 집인데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7편 수록되어 있는 이런 소설 정도는 읽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19년이니까 2년 이제 나온 지 2년이 지났고, 여기 수록된 7편의 소설 중에 뭐 관내 분실이라는 단편 같은 경우는 벌써 2017년에 발표된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난 작품들인데, 저는 이제야 읽은 거거든요. 김초엽 작가 워낙 김초엽 해서 그때 이제 구입을 했던 책이었는데 그때도 놓쳤죠, 시기를. 그리고 이제 읽은 셈인데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집이었고, 앞으로 김초엽 작가에 대한 기대가 되는 그런 첫 그 만남치고는 저한테는 좋은 인상을 준 그런 소설집입니다. 제가 SF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읽는 편인데요. 그래서 고전 이제 SF 작가 작품을 읽은 것에 머물고 있어요. 3대 거장이라고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라든지 아서 클라크, 로버트 하이니 정도는 제가 재밌게 보는 SF 작가이고요. 필립 K. 딕 전집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단편집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SF 작가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읽었던 작품 중에서는 김보영 작가가 가장 좀, 이 작가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지 못해서. 김초엽, 정말 이름도 이쁘지 않나요? 부모님이 정말 잘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스펙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작가로서 성공까지 하니까 뭐 전지적인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용했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그 책의 가장 인상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보면서도 계속 질문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하는 뭐 윤리적인 문제든, 특히 SF에서는 필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 세상이 변하더라도 나를 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라든지, 나와 타인의 연대,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특히 김초엽 작품의 세상에서는 결락의 세상에서 귀엽고,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데 그 누락되거나 빠진 그런 결락의 세상에서도 귀엽고, 그 결락 속에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아무래도 단편들이라서 그 소설적인 풍부함이라기보다는 SF적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앞서는 것 같고요. 인물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제 마지막 작품인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라는 이 단편에서 이모가 나오는데, 그 이모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장비도 중요하지만 직접 몸을 만드는 그런 사이보그 그라인딩이라는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는데, 우주를 가기 위해서 그런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몸을 계속 만들다가 결국에는 우주로 가지 않고 바다로 향했던 그 이모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김초엽 작가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읽은 작품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저도 윤고은 작가는 처음 만나는 거고요. 이 소설을 읽게 된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준 대거상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추리소설,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주는 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작품이지? 라고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번역 추리소설 부분에 주는 상을 수상을 했고요. 아시아 작가로는 처음 수상하게 된 거라고 하고요.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번에 받게 된 거는 아무래도 번역이 이제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 번역을 대상으로 해서 받게 된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도 상이지만 제가 이 책을 택하게 된 거는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게 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정글이라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 고기압, 벚꽃, 누군가의 부음, 남아하는 것, 황사, 파업, 쓰레기. 지난 한 주간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은 부음 소식이었다. 발인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버릴, 유통기한이 짧기에 신속한 것. 소식이 시작된 곳은 경남 진해였다. 하필 벚꽃의 발원지와도 같은 곳. 어느 오후에 거대한 쓰나미 아래서 그곳의 모든 생활들이 갑자기 점으로 끊어졌다. 꽃마을 갔던 사람도 걷던 사람도 일광욕을 하던 건물도 해변의 가로등도 모두 난파당했다. 요나는 금요일 오후 진해로 내려갔다. 요나가 여행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정글은 진해와 연관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곧 갖게 될 터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앞부분이 강렬해서 궁금해서 더 읽게 된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좀 보자면요. 주인공은 고요나라는 여성으로 정글이라는 여행사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는, 그리고 고요나가 개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재난 여행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요나는 상사로부터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은 곧 그 회사에서는 퇴사를 의미하는 그런 일종의 아주 못된 관행처럼 인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고요나는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고요나는 이 모욕을 그냥 묵살하며 견디기로 합니다. 위기는 점점 조여오고, 그래서 고요나는 상사와 딜을 합니다. 회사에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재난여행 상품, 그 여행지를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일을 맡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이섬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곳에 있는 사막에 엄청나게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일대 마을이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요나는 오로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섬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일이 꼬이면서 그 섬에 낙오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섬과 제가 정말 민낯을 드러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고요나는 완전한 반전, 그러니까 상사를 엿먹이고 다시 제자리를 지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재난여행 상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갑과 을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수라장 같은 재난 현실에서 고요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마지막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지극히 재난스러운, 황망스럽다고 해야 할지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재난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재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요나라는 성경 속의 인물이 큰 고래 뱃속에 삼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싱크홀, 거대한 탑,
그리고 진짜 재난 이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다운 모멸감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세 권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가족이라는 굴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만 이제 윤고은의 이 밤의 여행자들만이 가족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윤아는 정말 단독자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이 작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 또 우리 소설이 가족의 이야기에 좀 얽매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어머니와 딸, 이 모녀의 얘기는 화수분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좀 그런 특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 권의 우리나라 작가의 소설을 정말 폭 빠져서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소설 읽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권 읽었다는 보고 겸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